안녕. 얘들아 반가워. 오늘도 즐거운 역사 시간이 돌아왔다. 오늘은 5강 5번째 시간이야. 그래서 대한제국의 수립과 독립협회라는 제목으로 한번 오늘 재밌게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먼저 복습을 해야겠지.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갑오개혁에 대해서 배웠었어. 갑오개혁을 통해 뭐 신분제를 개혁한다던가 기존의 조선들의 그런 전근대적인 모습을 근대적으로 바꾸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지. 하지만 역시 일본의 간섭이 있었다는 데에서 한계점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삼국간섭 배워보았는데, 삼국간섭은 어떤 전쟁의 결과로 나왔던 것이었지? 맞아.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청나라한테 승리한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자 그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3국이 야 일본 너 그러지 마! 너 청나라한테 뺏은 영토 돌려줘!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삼국간섭이었어. 삼국간섭 이후에 자연스럽게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고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대표적인 친러 세력의 대표 주자였던 명성황후, 즉 고종의 부인을 살해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이었지. 그리고 을미사변 이후에 이어졌던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서의 개혁이 을미개혁이었어. 왜 우리 을미개혁 때 단발령 기억나지? 머리 쏙쏙쏙 자르는 거? 그래서 을미개혁까지 보았어. 자,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 부인이 죽었어. 고종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두렵겠니 일본이. 그래서 일본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궁궐을 탈출해서 어디로? 맞아, 러시아 공사관.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해서 아관파천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 아관파천 이후에 러시아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권을 가져갔고 다른 나라들과 맺었던 조약에 있었던 최혜국 대우 때문에 다른 나라에까지 조선은 여러 가지 이권을 빼앗기는 상황이었어. 우리가 거기까지 공부를 했다. 오늘은 조선이 여러 나라의 이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바로 독립협회와 광무개혁인데,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서재필 등의 지식인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더욱더 많은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더욱더 많은 국민들을 정치에 참여시켜서 조선을 근대화시키고 외세로부터 조선을 독립을 지켜내려고 했던 단체였어. 그리고 광무개혁 같은 경우에는 고종이 조선을 이름을 바꿨어. 대한제국으로. 즉 황제의 나라로 조선을 바꾸고 무한한 황제의 권력을 바탕으로 조선을 근대화시키고 개혁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 근대화 그리고 자주 독립을 향한 두 가지의 다른 길이 있었던 거지. 오늘은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주제인 독립협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자. 독립협회 배경, 먼저 언제 이후에 열강의 이권이 침탈이 심화되었다고 했지? 맞아, 아관파천 때였어. 아관파천 이후 열강들의 이권의 침탈이 심화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전국에서 갖가지 이권들을 서양 국가들에게 빼앗겼어. 예를 들어서 금광채굴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삼림채굴 이제 나무를 벨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교통통신과 관련된 뭐 전차, 뭐 전신, 전화, 기차 이런 교통통신에 관한 권리들까지 많이 외국 국가들에게 빼앗겼던 것이 현실이었어.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주 독립의 요구가 증가를 했겠고 서재필 등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만드는 데 이른다. 너희들 서재필 어디선가 들어봤지? 그래, 맞아. 갑신정변 당시에 참여했었던 만 20살의 가장 어렸던 막내 급진파 개화파.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후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간 이후에 미국인으로 귀화했었는데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독립신문을 창간한 거야. 독립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한글로 적혀 있었어. 한문으로 적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읽지 못했겠지. 그래서 한글로 적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어 버전도 있어서 외국인들도 조선의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어. 보게 되면 뭐 광고, 뭐 논설 이런 것들 우리가 요즘에 신문을 보면 있는 부분들까지 다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지. 너희들 이런 독립신문을 지금 읽을 수 있다는 거 아니?
너희들이 좋아하는 네이버에다가 지식백과에 독립신문을 검색해. 그럼 여기에 역사, 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독립신문을 너희들이 다 읽어볼 수가 있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뭐 한 개 정도만 신문을 한번 읽어보자. 독립신문 최초 독립신문 1호 창간호의 내용을 좀 볼게. 그중에 외국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좀 가져왔어. 외국통신 내용을 쭉 보니까 외국에 대한 내용이 있어. 뭐 아메리카, 미국에 대한 내용이겠지. 아메리카 합중국에 있는 뭐 쿠바라고 하는 섬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다. 아래에 보니까 뭐 영국, 프랑스 얘기도 있고 이탈리아 얘기도 있어.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쿠바라고 하는 섬은 스페인의 속국인데 거기 백성들이 자주 독립을 하려고 했다. 영국이랑 프랑스하고 이집트 때문에 뭐 싸웠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아프리카에서 전쟁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독립신문에 있었던 거야. 마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SNS, 뭐 유튜브, 그 다음에 뭐 신문, 인터넷 신문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당시 1897년에 조선 사람들도 독립신문을 통해서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알 수 있었던 거지. 정말 신기하지? 이렇게 광고부터 외국의 이야기까지 폭넓은 이야기를 담아냈던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4월 7일을 신문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데 이 4월 7일이 바로 독립신문이 나온 날이다. 좋아. 독립신문을 만들었던 서재필은 그 기세를 몰아서 독립협회를 창간해. 신문을 먼저 만들고 협회를 만드는 거야. 자, 독립협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첫 번째, 자주 국권이야. 외세로부터 홀로 서는 당당한 조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민권. 더 많은 백성들의 권리, 더 많은 백성들의 정치권을 끌어모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정치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지. 먼저 자주국권 먼저 볼게. 독립협회에서는 먼저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건설한다. 영은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옛날에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올 때, 서울로 들어올 때 그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문이야. 영은 환영한다는 거야. 은은 은혜야. 그러니까 은혜를 환영한다, 은혜를 맞이한다, 그런 문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 은혜는 뭘까? 당연히 청나라겠지. 청나라의 은혜. 와, 청나라 너무 멋있어요. 청나라 좋아요. 이게 과연 독립적인 것이었을까? 아니겠지. 그래서 독립협회 사람들은 영은문이 조선의 독립의식을 저해한다라고 보고 이것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워. 어때? 좀 멋있니? 그리고 내정 간섭을 하면서 갖가지 이권들 막 요구했던 누구를 비판했을까? 러시아를 비판했지. 자, 이어서 자유민권으로 넘어가 볼게. 독립협회에서는 다양한 계층들이 정치에 참여하기를 원했어. 이들은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백성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백성들이 계몽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말을 하고 그를 통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게 협회를 오픈해 놨었고 민중의 계몽을 위한 토론회나 연설회 같은 것도 많이 개최를 했다. 가장 대표적인 토론회가 바로 만민공동회야. 이 만민공동회는 여러분들 이름에서부터 벌써 감이 오겠지만 만민,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집회였어. 사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 어떤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요즘에도 너희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싶으면은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싶으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의 여론을 모은다던가 아니면 뭐 국가에 청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광장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한다던가 정치 집회를 한다던가 그런 방법들이 있겠지. 그것처럼 만민공동회에는 많은 백성들이 참여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이 만민공동회는 나중에 관민공동회로까지 발전해. 이것은 이제 백성들이 참여했던 만민공동회의 정부, 즉 관리들까지 참여하게 된 거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독립협회가 원했던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야. 이런 그림이 있었다고 해. 독립협회는 이 기세를 몰아서 근대적인
의회를 설립하고 싶어 했어. 의회란 무엇이냐? 너희들이 중학교 1학년 사회 시간에 배웠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면 우리나라의 국회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 국회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각 지역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곳이잖아, 국회가.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조선시대에도 많은 관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정치를 하곤 했었어. 의정부 같은 거 기억날 거야. 하지만 거기서 정치를 하는 관리들은 백성들이 뽑은 게 아니잖아. 백성들이 자신의 의견을 대표하는 관리를 뽑은 게 아니라 나라에서 과거 제도를 패스한 사람들을 임명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독립협회에선 과거의 그런 시스템을 버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의회 제도를 설립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어때? 좀 정치적인 근대화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독립협회의 모습 이해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런 근대적인 정치 제도를 수립하려고 했던 독립협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아. 왜냐면 독립협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었거든. 바로 독립협회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보수 세력들이야. 이 보수 세력들은 독립협회가 공화국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 공화국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공화국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군주국에 대비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떠한 군주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군주국과 달리 공화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일반 대중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고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체제를 말한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자면 왕이 없는 나라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조선은 왕이 있는, 군주가 있는 군주국이잖아. 하지만 군주를 내쫓으려고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이름이 풀네임이 한국이 바로 대한민국이잖아. 여기에 있는 민국이 바로 백성, 일반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영문명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리퍼블릭 역시 우리나라가 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 선생님이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보니까 너희들 이 티셔츠 많이 입더라고. 코리아 아미. 그치? 나중에 군대 가면 입을 텐데 왜 그렇게 벌써부터 사서 입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티셔츠에 보면은 앞에 ROKA라고 써 있어. 이게 바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암이라는 뜻인데 이 R이 바로 공화국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무튼 고종 입장에서는 공화국이 좋을까 싫을까? 당연히 싫겠지.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조선의 황제인데 공화국을 만들면 자기를 쫓아내겠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보수 세력들은 집요하게 독립협회를 모함하고 독립협회에서 공화국을 수립한 다음에 고종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히려고 한다는 가짜뉴스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겠고 독립협회에게 해산을 명령하게 된다. 결국에 정치적으로 이런 근대화를 노력했던 독립협회는 해산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독립협회 설립의 배경, 그리고 독립협회의 두 가지 큰 주제, 그리고 독립협회의 해산 과정까지 공부를 해봤으니까 독립협회의 의의와 배경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먼저 독립협회의 의의 먼저 볼게. 첫 번째, 민중과 함께 개혁을 펼쳤어. 우리 급진적인 개혁이었던 갑신정변이나 정부 주도로 했던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위에서 개혁을 했었잖아. 하지만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뭐 만민공동회라던가 관민공동회라든가 일반 백성들을 정치개혁에 한번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데서 그 의의가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계몽, 자유민권에 대한 의식이 성장했어. 이런 독립협회에 참여하고 독립신문을 읽고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에 참여하고 여러 토론회나 연설회에 참여하는 동안 일반 국민들이 의식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조선의 사람들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지점들. 그리고 마지막, 일부 이권을 수호하기도 했어. 실제로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잖아. 그 요구들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일부 요구를 철회하기도 했어. 그래서 실제로 이권을 수호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의의가 있지. 하지만 선생님이 언제나 얘기했듯이 모든 역사적인 일에는 의의가 있다만 한계가 있어. 인간이 하는 행동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그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독립협회가 독립적인 의식을 막 고취한 건 좋아. 하지만 외세 배척의 대상을 주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컸었던 러시아에 한정했어. 얘들아, 러시아만 나쁘고 일본이랑 뭐 미국은 착할까? 프랑스, 독일은 착할까? 아니잖아.
모든 열강들은 조선을 공격하려고 보고 있는데 독립협회에는 순진하게도 그 중에 러시아만을 공격하는 데 집중을 했었어. 자, 두 번째 비슷한 내용인데 근대 문물 수용에 치우쳐서 정작 열강들이 언젠가 조선을 침략할 거다라고 하는 그 침략성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한계점으로 갖고 있지. 독립협회가 한참 정치적인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동안에 그 와중에 조선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벌어지게 된다. 바로 무슨 변화냐면 대한제국이 수립되는 거야. 사람들은 정치의식이 이제 많아지니까 고종한테 요구하는 거야. 아니 언제까지 러시아 공사관에 숨어 계실 겁니까? 전하,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오십시오. 이제 좀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고종의 환공을 요구하는 여론이 굉장히 늘어났고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을 나와서 경운궁, 즉 다른 이름으로는 덕수궁으로 돌아와. 그리고 거기서 조선의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이제 조선은 자주적인 황제국이다. 조선을 황제나라로 선포하게 되지. 그게 바로 대한제국이야. 황제의 나라니까 당연히 연호도 만들어야겠지. 대한제국의 연호는 광무였어. 그리고 고종은 열강으로부터 우리는 독립한다. 조선은 자주적인 나라다. 그리고 참고로 대한제국에서는 황제가 최고다. 황제가 짱이다. 라고 하는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문서를 반포했지. 이 대한국 국제를 읽어보면 당시에 고종이 꿈꾸었던 대한제국이 꿈꾸었던 개혁은 어떤 방향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잠시 뒤에 읽기 자료를 읽으면서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그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광무개혁을 실시한다. 대한제국이 실시한 개혁. 얘들아, 대한제국의 연호가 무엇이었다고? 맞아, 광무였지.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실시한 개혁은 바로 광무개혁이 되는 거지. 광무개혁은 구본신참이라고 하는 기치 아래에서 시작되는데 이 구본신참이라는 단어의 뜻을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아. 구본, 즉 옛날의 것을 본받고 신참,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가 하니 정치 개혁을 꿈꾸고 전방위적인 개혁을 하려고 하지만 독립협회처럼 예전과 다르게 막 백성들이 끌어들인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시스템, 정부 주도가 되어서 하는 시스템 위에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바로 구본신참이다. 광무개혁 같은 경우에는 군사, 토지, 상공업 등 많은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졌어. 군사 같은 경우에는 병력을 강화하고 뭐 황제의 군사권을 강화했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토지들을 자세하게 침량하고 조사했어. 어느 지역에 어떤 땅이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얼마나 많은 생산품이 생산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전국에 있는 토지들을 조사해야지 나라의 재정도 확보할 수 있고 재정 계획도 좀 더 확실하게 세울 수 있었을 거야. 또한 전국에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문서인 지계를 발급했어. 이제 어느 땅이 누구 건지, 저 땅은 누구 건지 이런 것들을 문서로서 나라에서 확실하게 정해주었던 거지. 또한 상공업도 굉장히 발전시켰는데 서양 기술이나 기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막 전차, 막 기차, 그다음에 뭐 전화 이런 것들을 들여오고 회사도 세우고 공장도 세우고 은행도 세우고 굉장히 많은 근대적인 기구들을 설치를 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나 기구들을 들여오면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우리가 만들어야겠지. 그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산업기술을 위한 다양한 학교 또한 설립했던 것이 바로 광무개혁이다. 이 그림은 광무개혁 당시 황제의 군대였던 시위대의 훈련 모습을 나타낸 모형이야. 어때? 이전에 전통적인 군대에 비해서 많이 발전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고종 같은 경우에는 서양 글로벌 스탠드에 맞춰가기 위해서 이제 근대식 건물, 서양식 건물을 축조하려고 했어. 그래서 궁궐에 석조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었지. 어때? 멋있니? 지금 봐도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데 당시에는 정말 100년 전에는 어땠을지 상상도 안 간다. 이 완성된 석조전을 보면서 뿌듯했을 고종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니? 물론 이런 멋있는 건물을 짓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돈이 소모되었다는 단점도 있었겠지만 아까 많은 기술들이 들어왔다고 했지. 한번 살펴볼게. 이 그림 볼까? 자, 여기 성문 아래로 전차가 지나가고 있어.
전차는 이렇게 밑에 선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야. 우리나라에는 요새 전차가 별로 없는데 외국 나가면 아직도 전차가 다니는 그런 동네도 있다. 자, 동아시아의 주요 도시에 전차들이 언제 들어왔는지를 볼게. 이 서양 기술, 이 근대적인 교통수단이 언제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는 거야. 도쿄, 일본의 도쿄는 1901년, 홍콩에는 1904년, 상하이에는 1908년, 베이징에는 1924년에 들어왔대. 그럼 서울에는 1899년에 이미 전차가 들어온 거야. 광무개혁 당시에. 굉장히 빨리 들어왔지. 서울은 빠르게 변해가기 시작했어. 광무개혁 전과 후의 종로의 모습이야. 어떠니? 삐뚤빼뚤하고 넓이도 좁았던 도로가 광무개혁 이후에 쫙 뻗은 걸 볼 수 있지. 도로도 굉장히 넓어지고 가운데 보면 전차가 다니는 선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 이것처럼 조선은 빠르게 근대화되기 시작했다. 조선의 빠른 근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에 조선에 있었던 외국인들의 기록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재미가 있어. 1894년에 오스트리아의 작가가 썼던 내용을 볼게. 그 작가는 서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남녀 할 거 없이 모든 주민들이 하얀 색깔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에 오물이랑 똥이 천지다. 밤이 찾아오면 천지가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겨우 희미한 불빛만 깜빡거린다. 아직 전등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1894년이야. 그런데 불과 7년 지나서 1901년에 독일의 기자가 쓴 내용을 볼게. 그는 서울의 1901년 광무개혁 당시의 서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서울은 본 모습이 점점 부서져 버리는 베이징이나 특징이 없어져 버린 도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도시다. 서울의 거리에서 보는 삶의 색깔들은 베이징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도쿄보다 훨씬 순수하다. 어때? 오물과 똥으로 가득 차 있고 깜깜 그 자체였던 서울이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두 외국인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 조선은 광무개혁을 통해서 근대화하려고 노력했고 일정 정도의 성공을 거두어 나가고 있었던 거야. 광무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그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 광무개혁의 의의. 먼저 첫 번째, 국가의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추구했어. 그리고 두 번째, 짧은 시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어. 하지만 한계도 있겠지. 당연히 한계점을 볼게. 먼저 첫 번째, 황실이 중심이 되어서 시행한 개혁이야. 당시의 추세는 뭐였니?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민주주의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개혁이 시작됐어야 되는데 광무개혁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한 개혁이었어.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았지. 자, 두 번째, 황제권을 강화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너 어떤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지 못했니? 그래, 황제권이 강해지다 보니까 반대로 뭐가 낮아졌을까? 황제권이 올라가니까 민권은 낮아졌던 거야.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하고 싶었어. 하지만 조선에는 뭐가 없었냐? 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돈이 없었어. 왜? 우리의 이권을 이미 많은 나라들은 다 빼앗겼잖아. 그냥 알맹이 막 뜯기듯이 그냥 다 빼앗겨 버린 이후에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나라에 돈이 없지. 그리고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광무개혁의 한계야. 그래서 광무개혁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 한계점이 명확한 지점을 갖고 있지. 미국이 운산금광에서 막대한 금을 채굴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었던 것도 바로 이 시기야. 너희들 어른들이 막 대박났다 이런 걸 막 노다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지? 이 노다지라는 말이 원래는 한국말이 아니었어. 그럼 어디서 온 말이냐 하면 바로 이 운산금광에서 온 얘기다. 운산금광에서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금을 캐니까 그 동네에 있던 우리 조상들이 막 간 거야, 구경하려고. 그래서 막 신기하니까 이것저것 만져봤겠지, 미국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이 뭐 에이, 뭐 don't touch, no touch, no touch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선 사람들 영어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노터지? 뭐? 노다지? 이래가지고 이제 금을 노다지라고 부르게 됐고 그것이 전해지면서 뭐 대방, 그 다음에 뭐 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다지라고 부르는 말까지 생기게 되었지. 그게 이때야.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혼란과 위태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던 대한제국 시기를 다룬 드라마가 바로 몇 해 전에 유행했던 미스터 선샤인이야.
선생님은 이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배우 김태리와 이병헌의 뭐 로맨스도 로맨스는 아닌가? 뭐 로맨스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지만 선생님은 재밌게 봤던 게 대한제국을 표현했던 그 작가의 그런 배경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웠어. 그래서 실제 대한제국 이제 막 전통과 근대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시대는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바로 그런 드라마였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 너희들도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렴. 재미있어. 캐릭터들도 매력이 있고 시대를 아주 잘 표현했다. 그러면 이제 일기자료를 읽으면서 독립협회와 광무개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먼저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허니 6조라고 하는 자료야. 우리는 이 자료를 읽으면 독립협회가 원했던 개혁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겠지. 1번,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 2조,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서명해서 진행할 것. 셋째, 중대저인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할 것. 다섯째, 최고 관료층을 임명할 때에는 의정부의 자문에서 과반수 얻은 자를 임명할 것.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부분이야. 중추원 의장이 함께 할 것. 의정부에 자문할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치를 할 때 황제 맘대로 하지 말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해라.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라. 그리고 중추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일종의 의회 같은 것을 많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황제권을 일정 정도 제약하는 그런 정치 시스템을 원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입헌군주제 시스템을 원했다.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군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야. 군주 있어, 왕 있어. 그런데 왕이 주인공이 돼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백성들,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법률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거고 왕은 이때 정치의 주인공은 아니다. 살짝 뒤로 물러나 있다. 이것이 바로 입헌군주제야. 독립협회는 이렇게 왕은 존재했지만 백성들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그런 근대적인 의회제도를 추구했었어. 자, 계속해서 대한제국이 선포했던 대한국국제야. 대한국국제를 읽어보면 대한제국에서 원했던 광무개혁, 고종이 원했던 개혁의 방향을 알 수 있겠지. 자, 1조. 대한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제국이다. 2조.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다. 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누린다. 8조. 대한국 대황제는 문무관리의 임명과 파면의 권리를 가진다. 9조. 대한국 대황제는 조약국의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함의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보니까 전제정치야. 전제정치라고 하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황제의 권한이 어떻대? 무한하대. 그러니까 대한국 국제, 광무개혁 당시의 대한제국은 무한한 황제의 권력을 원했던 거야. 그리고 이들이 요구했던, 이들이 꿈꾸었던 정치는 전제군주제였지. 전제 황제가 중심이 되어서 정치를 하는. 공화국, 황제가 없는 그런 나라는 더더욱 아니고 입헌군주제, 왕이 이때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정치도 아니야. 전제군주,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개혁을 실시하려고 했던 거야. 그게 바로 대한제국이었고 우리는 대한국 국제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게. 오늘은 먼저 아관파천 이후에 조선을 개혁하기 위한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지. 첫 번째가 독립협회였고 두 번째는 광무개혁이었어. 두 개는 둘 다 조선의 근대화와 개혁을 꿈꾸었지만 방향이 약간 달랐지.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했지만 광무개혁에서는 전제 황권을 바탕으로 황제가 중심이 돼서 개혁을 하려고 했었어. 둘 다 일정 정도의 의의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오늘 수업을 잘 들은 거야. 자, 다음 시간에 무엇을 배울 거냐? 독립협회와 광무개혁이 조선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했다면 좋았을 거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러한 내부의 문제와 외부 열강들의 압력 속에서 조선은 결국에 1910년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배울 거야. 1904년 러일 전쟁부터 시작해서 1910년에 일본이 강제로 우리의 국권을 빼앗을 때까지의 그 과정을 자세히 배울 예정이다. 그럼 수고 많았어. 잠시 후에 보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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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았어.